전세가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고 이 전세가는 임대차 3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 그 작자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 임대차법과 관련 없이 전세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전세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세가가 오르면 계속 매매가가 오르느냐, 요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도 계속 고공행진이다. 전세 난민. 왜 전세 난민이란 표현을 써요? 난민은 어디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뭐다? 전세 집주인 맘대로다. 월세도 집주인 맘대로 아니냐?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내 집 마련. 전세 난민 되지 말고 빚내서 집 사세요. 그 말 하려고 요거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니까 계속 저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죠. 전세 난민이니, 산 사람들은 부자 됐는데 벼락 거지니, 계속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끼끼야 나온 적이 하우스 푸어 정도죠. 거지라는 말을 못하니까 푸어 정도로 하는 거죠. 왜?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면 안 되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임대로 많이 살죠. 그런데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게 만들려는 정부의 술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임대주택 잘 만들면 그렇고 임대주택 못 만들면 뭐라 그래요? 뭘 하우스 푸어예요? 집거지지 쉽게 말해서. 근데 집거지 하면 되게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하우스 푸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벼락 빚거지라고 계속 지금 요새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올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표현 절대 안 쓰죠. 하우스 푸어. 영어로 하면 왠지 있어 보이고 뉘앙스가 약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공급 부족 현상, 유동성 풍부, 저금리. 근데 공급 부족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유동성 풍부랑 저금리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고 저금리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왜 풍부해졌냐? 빚으로. 그러니까 자산시장에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소비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요? 통화승수, 화폐 유통속도 떨어진 거 보면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그런데 무슨 유동성만 늘어난 거예요? 저금리 유동성. 빚으로 만든 유동성만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금리 유동성은 자 젠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그대로 똑같은 젠가 3칸씩 이렇게 밑에 거 안 빼고 이렇게 쌓는 게 진짜 유동성 풍부해지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빚내서 유동성 풍부하게 하는 건 젠가 빼가지고 위에다 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시장 올려봤자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올리다가 나중에 세로로 올리고 있죠. 지금 딱 세로로 올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무너지면 높이가 이 높이가 나와요? 기본 높이만큼도 안 나오죠. 딱 그런 시장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정비사업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 임대차법 폐지. 자 그런데 임대차법 같은 경우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보면은 그 뒤에 지금까지 2년으로 안정되게 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 MB 때 이야기했었죠. 양도세 완화해주니까 하향시장에서 갑자기 상승시장으로 바뀌었던 거. 정비사업 완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부동산 3법 보면 다 나오는데 2014년 12월 31일에 통과된 부동산 3법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매월 대책 때문에 나왔다. 자 6월엔 뭐라고 그랬어요? 6.17 대책 발표 이후 전세값이 올랐다. 7월에는 7.10 이후 전세시장 혼란 가중. 8월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값 더 뛰었다. 다 마음에 안 들죠?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월부터 올랐냐? 6월부터 올랐나? 보면 답 나오는 거죠.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보면은 6월 1일날 측정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신고일이 가능한 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전주에 신고된 것들을 합쳐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6월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5월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6.17 대책이 6월 1일 나올 줄 알고 6월 1일부터 미리 올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올랐다? 5월에 올랐고 5월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것도 3월, 5월 두 차례. 그리고 3월에는 B컷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는 전혀 없고 금리만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유동성이 막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아니 이자 30만원 낼 거 10만원 15만원만 내도 돼. 그럼 월세 34는이 전세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진짜 원인은 금리다. 그래서 7월 10월 금리 인하하고서 상승 전환하고 그 다음에 3월 5월 두 차례 더 인하하고서 전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답이죠. 그렇다면 임대차법이랑 관련 없이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4년치 미리 받아라. 미리 전세금 올리자, 뭐 세입자 바꾸자, 달랑 2개, 뭐 실종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조건 임대인 우위 시장이다. 너네가 4년치 받아라. 전세가 올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부추겼죠.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 감소했다. 월세화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전세의 월세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고 이 전세제도 때문에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진 않아요. 땅값 올려가지고 경제 성장하다 망한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가치만 막 올려가지고 성장하는 경제는 거품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만큼 기술이나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들이 주식이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높고 가계가 회사에 많이 참여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에 때려박고 있으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경제가 살아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다 외국에다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수출로 먹고 사는 거지 내수 안 살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이에요? 전세 월세화 하면서 그 망할 놈의 비중 이야기하면서 전세의 대부분은 뭐다? 재계약했다. 재계약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갱신율이 얼마 올라갔어요? 평균 57.2%에서 77.7%까지 20% 올랐다. 다 재계약이에요. 근데 재계약은 거래에 안 뜨죠. 그러면서 3중 가격 중에서 요거 재계약 가격이라고 난리치는 언론들이 있는데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법 까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재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안 올리면. 이건 다 뭐 때문이다? 여기 지금 뜨고 있는 이 가격은 임대사업자다. 임대사업자가 5% 이상 못 올리니까 제일 밑에 가격이 형성된 건데 무슨 이걸 가지고 뭐 재계약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전세가 떨어질까봐 지금 안달이 나 있으니까 그래요? 월세 80만원, 전세 대출 이자 23만원. 근데 비슷한 조건의 월세는 60에서 80이죠. 그 중에서도 굳이 80을 이야기하는 거고 1억 4천만 원짜리 집이 월세가 80이라는 얘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비슷한 조건의 주택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둘 다 호가인 거죠. 호가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자, 그리고 봤을 때 2억 원대 전세 매물 이야기했으면은 자 2억 원대면은 여기 6천에 80 나온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거기다 전세는 위험하다. 집주인이 떼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로 기울었다. 너네 월세 살면은 그 지대에 전세 살아야 돼.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갭투기가 활개를 치려면 전세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 싶어서 월세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전세로 빨리 들어와라. 집값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계속 빠진다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허위 매물. 그리고 전세 매물 쭉 늘어나다가 잠깐 빠진 거 가지고 맨날 매물 부족 이야기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만 뽑아서 봤을 때 급격히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8월 돼서. 왜? 8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8월 내내 이야기했으니까. 대출 중단 및 금리 인상 때문이죠.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출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출을 안 내준다. 전세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금리가 올라갔다. 대출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부담돼서 못 받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때문에 전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전세가 하락으로 가는 것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차례만 올리고 끝나느냐?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집값 올려줄 줄 알았던 오세훈 시장 재건축 풀어주고 해가지고 우리 기득권의 편이 돼줄 줄 알았던 오세훈 시장이 뭐하고 있어요? 장기 전세주택.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 공급하게 되면은 전세가 안정은 더욱 도움이 되겠죠. 물론 5년간 7만 가구, 연간 한 14,000 가구 정도 되죠. 14,000 가구면 충분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더라. 게다가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전세가에 영향 가니까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싸고 질 좋게 만든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임대주택에서 평생 만족하기 때문에 평생 집 안 살게 만들어서 보수로 안 넘어가게 하려는 정부의 술책. 임대주택 개판으로 지었는데 누가 임대주택 살겠냐? 정부의 실책.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임대주택 못 만들게 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면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 수요를 민간 임대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세가를 올리기 위해서 언론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임대주택이 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뭐 때문에 오른대요? 공급 부족. 근데 전세가 가장 많이 상승하던 시기 MB 정부 때 있었죠. MB 정부 때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공급이 과잉이었느냐? 거의 역대 최저 공급이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된다.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 봐봐라. 아작이 나 있어요 아주. 그때에 비하면 지금 공급은 엄청나게 넘치는 수준인데
9.13 대책 이후 매매가 떨어지면서 전세가 같이 떨어졌죠. 그때는 공급이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전세가 오르던 시기 지금이야 뭐 금리 때문에 팍 올랐는데 그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핵심은 뭐였어요? 금리다.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 물량 부족이래요. 왜 늘어나요? 줄어들어야지. 그럼 물량 부족이면.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 올린다. 전세가가 매매가 올릴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올라요? 전세가 오른다고 칩시다. 그래, 니들 말대로. 이게 언제 그래프냐? 2008년부터 13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매매가격 지수 이먼 터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4월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4월부터 왜 다시 올라가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 3월에 이야기 나오고서 4월에 폐지하자마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매매가 하락하는 동안 전세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급 부족이든 과잉이든 간에 추가예요. 그거는 지금 살던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조금 늘어난다는 거지 줄어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전세에 영향을 주느냐.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 왜 올랐냐. 금리 떨어뜨리고 멸실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멸실 많아요?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 풀어야 집값 잡는다 하는데 재건축 죽어도 안 풀죠. 뭐 때문에? 재건축 풀면은 멸실 나오니까. 근데 뭐 때문이에요?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멸실이 많이 나서 전세가가 오른 거예요. 문제는 보금자리 주택을 해놓고서 보금자리 주택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다음 정부에서 되게 많이 취소했죠. 광양시흥지구 예전에 9만 5천 가구 MB 정부 때 계획했는데 그거 다음 정부에서 폐지해버렸잖아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 공급 물량은 참여정부 시절에 84%밖에 안 되는데 공급은 안 되는데 멸실까지 나오니까. 결론, 전세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리.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출 한도. 금리가 그대로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멸실. 멸실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멸실이 늘어나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요인 세 가지를 보시면 역시 금리죠. 금리를 높이면 전세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 한도를 낮추면 전세가는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가는 떨어진다. 공급이 적다고 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100만 가구 있는데 여기서 그 전년도에는 98만 가구여서 2만 가구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10,000 가구밖에 공급 안 돼서 101만 가구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막 갑자기 105만 가구가 됐다. 이러면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고 공급이 적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전세가 올리려고 지금 멸실 부추기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얘는 지금 확실히 됐고 얘도 지금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공급은 많으면 올리는 거지 공급이 적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멸실이 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전세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늘어나고 있는 매물이 답을 보여주고 있죠. 정부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4년치 미리 내라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세가 막 올려서 내놨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서 여력이 안 되는데 누가 그 가격에 나가요? 그러면은 전세 못 내놓으면 누가 손해예요? 보증금 돌려주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손해죠. 그렇다면 전세가는 점점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역전세난이 머지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